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는요. 긴급 진단 시간으로 오늘 좀 마련해봤습니다. 미국이 결국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호 관세 발표, 이제 내일 오전 5시입니다. 이에 따른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자, 발표 즉시 발효가 되고 아직까지 어떤 대상국이 될지 또 규모도 발표가 되지 않아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임석 코리아 PDS 수석연구원 박현상 죄송해요.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친한 분인데 또 이렇게 이름 실수를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제가 좀 긴급했나 봐요, 마음이.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마영 캐스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각국의 무역장벽을 상술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사실 매년 3월 말에 발간하는 이얼리 보고서인데 올해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온 만큼 특히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의미를 좀 함께 짚어볼까요? 이번 보고서의 의미는 바로 관세 정책 참고 자료로서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 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어서 별다를 건 없지만 이제는 단순 기술이 아닌 사실상 시정 요구인 점에서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지적한 한국의 무역 장벽은 총 7개입니다. 수입 소고기나 수입차, 수입 소고기 등 대부분 한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사안들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소고기 30개월령 제한입니다.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라고 표현하면서 지적을 했고요. 은연중에 월령 제한 없이 수입을 하라는 압박을 좀 줬습니다. 또 국방 절충 교역, 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새롭게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절충 교역은 해외에서 $10,000,000 이상의 무기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대가성으로 기술 이전이나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이 지침 때문에 기술 이전 등을 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농업 생명공학 관련해서는 바이오 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선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불공정하다고 지적, 또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인해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상국 내용도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게 현실인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5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가 이제 오전 5시면 발표가 되는데요. 보신 것처럼 무역장벽 보고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이 보고서 내용에서 좀 힌트를 얻을 것이 있을지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이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나오는 보고서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보던 거고 일부 내용,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관련된 것들은 사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 내일 아침 새벽이죠. 2일날 세계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의 칼을 이제 꺼내겠다라는 경고를 냈고 대미 관세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비관세 장벽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전에 나왔던 거 외에 좀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상거래 디지털 관련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일명 플랫폼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망 사용료 같은 식으로 그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자동차 제조업 관련 어떤 규제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어떤 우리의 규제 같은 것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만약에 협상에 나설 때 어떤 이런 것들까지 어떤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시키도록 할 요인이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항목을 또 이렇게 살펴봐 주셨는데 철강 쪽을 좀 집중 조명해 보면 이미 철강 관세를 25% 발효를 했잖아요. 이번에 철강에 또 추가적인 상호 관세가 더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임석 수석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그 상호 관세라는 것이 워낙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까 그 현재 뭐 발효되었거나 혹은 발효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그 관세들이 추가적으로 뭐 중복 적용될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과거 사례를 봐서라도 그렇고 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뭐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봤을 때도 그렇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 철강제 같은 경우가 비관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8년도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서 전 세계 철강제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관세 부과한 것에 더해서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중국산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즉 35%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트럼프 2기에 들어서는 그 중국산 전 수입품에 대해서 역시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 결국은 약 5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예를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칫하면은 추가 관세 이렇게 중복적인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우려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또 상호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아직 뭐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품목별로 뭐 그 개별적으로 뭐 협상할 수 있는 카드 그리고 혹은 국가별로 뭐 적용할 수 있는 뭐 그 적용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복 그 적용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너무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 우리 수석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중복 가능성도 우리는 좀 열어둬야 된다. 네. 어떤 것이 나올지 진짜 모르니까요. 네. 트럼프의 입에서는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이번 주가 변곡점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외국인도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하는 양이 심상치가 않고 소프트 랜딩은 힘들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내일 어떤 수준의 내용이 나와야 우리 증시가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25%인데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보니까는 네. 20%일 수도 있다라는 아. 백악관 대변인 얘기도 좀 있었어요. 물론 지금까지의 특성상 트럼프는 또 내가 언제 그랬냐라든지 혹은 발표할 때는 좀 더 하드한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당황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와 다른 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와 캐나다 할 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게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임박해서는 한 달 연장이라든지 그래서 지난주까지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행보는 여전히 협상용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믿고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서 월요일 날 넘어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1년 반 만에 개시가 되는 시기였고 그때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이상 현물 그리고 공매도 1조 6천억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과연 하락을 염두에 둔 외국인의 공매도인지 혹은 관세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1.5 차익 거래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벤트가 임박해 올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좀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오늘도 지금 외국인 7천억 매도했고요. 선물 9천억 매도했어요. 1조 가까이 팔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적어도 오후장에서는 좀 감아 올리는 외국인들이 오늘 밤에 오늘 새벽 5시가 될 텐데 발표하고 나서 다른 불확실성 뭐냐면 시장에서 그 정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해지하고 일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소프트 랜딩은 사실 시장에서는 일단 올라와 봐야지 하겠구나 합니다. 근데 최근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의 빅테크는 조금씩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만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역시. 그러면은 미국도 좀 오른 거에 대한 부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항상 올라올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 PBR이다. 근데 저 PBR에서 어제 한번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래 대금도 부족하긴 했었고 네. 오늘 또 빠지니까는 또 오늘 밤에 확인을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결론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호가창을 열어보면은 주식장에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빠지면은 세게 살 수 있는 뭔가 강력한 투자자들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팔아대니까는 좀 아직까지는 확인하자의 주의인 것 같아서 조금은 내일 발표를 좀 개인적으로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을 보아하니 진짜 내일은 뚜껑이 열려봐야 맞아요. 네. 아는 시점이다. 지금 세 분 모두 다 공통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내일 오전 5시가 약속의 오전 5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사실 미국 자국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 경기 침체 감내하고서라도 Make a Great America.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좀 힘을 주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감내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위태롭게 상황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의지를 꺾지 않을까요, 교수님? 예,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지난 일기 때의 트럼프를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굉장히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그런 트럼프가 주식시장의 언급을 별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경기 침체가 와도 이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말 위대한 미국으로 가는 과도기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기 침체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데요. 사실 뭐 연준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정부 공식 데이터로 보는 미국 경제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고 경기 하강의 가능성이 보이고는 있지만 당장 물론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 같은 데서는 경기 침체를 의심할 정도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8%까지 나오기도 했지만요. 근데 노동시장 실업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당장 경제 불황을 우려해야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그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심리하고 관련된 것이나 예측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물가 상승률 이게 경제 성장률과 별개로 어떤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물가 상승을 굉장히 높게 만들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근원 물가 상승률이죠.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가 올해 연말에 한 3.5%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연성장률을 1%까지 낮춰서 전망보다 한 0.5%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건 심리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흔들리기 때문인데 이게 경제 성장은 악화되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고요. 이게 경제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높지는 않습니다. 20%에서 35%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올리면서 이런 우려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심리 지수, 소프트 지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시면 어떤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특히 기대 지수가 이제 74.8에서 65.2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게 12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게 80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미 불황에 가까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이고 불확실성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소비자도 어떤 큰 구매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다라는 뚜렷한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시킬 만한 수치는 나온 것이 또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지표들의 숫자가 나왔는지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우려시킬 만한 지표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우리 부장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GDP 나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GDP 나우가 컨센서스가 1.8이었어요. 마이너스 1.8이었는데 실제 발표한 게 마이너스 2.8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게 일단 핵심일 것 같고 골드만삭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제 발표한 ISM 제조업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49로 발표를 했죠. 컨센서스가 49.5 정도 됐고요. 네. 시장에서는 50 언더라서 일종의 어느 정도 확장 국면이 아닌 수축 국면을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긴 했는데 그보다 더 덜 나온 거죠.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신규 주문 건수가 3.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45.2 정도 나왔는데 이게 2달 연속 큰 폭 감소예요. 그런데 4월 달에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를 앞두고서 선수요가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빡 꺾였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막상 관세를 발효했을 때 실질적으로 신규 주문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줄어들 거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저번에 발표한 그 S&P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0.2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장 국면은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S&P 글로벌이랑 ISM 제조업을 차이는 뭐냐면 이번에 해외 공장을 같이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49가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관세 영향은 해외 쪽에서 주문 건수가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경기 자체가 좀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다 해주신 대로 지표로 봤을 때는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고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또 고용지표 발표를 하잖아요. 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도지에서 6만 명 이상 공무원을 해고를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실업률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는 또 비우호적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막상 금요일 날 가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허드는 내일이고요. 금요일 뚜껑 열어봤을 때 거기서 고용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라는 거죠.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 하는 해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항상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만큼 이번 주 수목 금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라고 한 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을 또 보면요. 경기 상황 이거 안 좋은 거 맞아라는 물음표를 붙이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금 가격은 뭐 안전자산으로 이제 심리가 쏠리면서 금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형국이 지속되고 있는 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구원님? 일단 뭐 구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도에 그 구리 전기동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구리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해라라고 했고 지금 최근 이제 곧 수준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그 부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CM이라든지 ME 이 두 거래소에서의 그 구리 가격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스프레드가 뭐 $1,70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현상 그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전기동 가격, 즉 구리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과거에 트럼프 1기 시절에 그 저희가 관세 에스컬레이션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뭐 구리 그리고 금속 그 소비 국가인 중국에서의 그 구리 수요 그리고 구리 수요가 좀 약간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뭐 $9,700 정도인 구리 가격, LME 기준으로 $9,700 정도인 구리 가격이 결국은 이제 그 중국에서 뭐 수요 둔화라든지 그런 그 어떤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결국 가격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8,000대 중반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는 일단은 뭐 크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 가격 상승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스프레드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금 가격의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근데 그 원자재란 것은 동조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결국은 그 금속 가격들은 결국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떤 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지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미국의 뭐 금리가 상승 혹은 동결 내지는 상승 압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금 가격은 아무래도 좀 약간 꺾일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단 내일 관세가 발효되는 대로 국내 산업에는 어떤 타격을 미칠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또 이마영 캐스터가 자세히 정리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 관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직접 영향권이 14%, 간접 영향권이 46.3%로 국내 제조기업 중 약 60%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비중을 보면 관세 타격이 높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다른 제조업들도 미국 비중이 높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우선 배터리가 84.6%, 자동차 부품이 81.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업종 모두 80%가 넘어가는데요. 나머지 반도체나 전기 장비, 의료 정밀, 전자통신 등 대부분 우리 수출 효자 업종이죠. 미국 비중이 과반 이상, 50% 이상이 넘어가면서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관세 영향 관련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 영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한국의 대미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이 또 자동차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관세 면제도 언급을 한 게 사실인데 내일 상호 관세 발표로 현대차와 부품사에는 그렇다면 어떤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이마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그 서베이에서도 자동차 부품이 상위권에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 자동차가 우리가 한 413만 대를 생산을 해서 67%를 수출을 합니다. 근데 대미 수출이 143만 대이기 때문에 전체 수출 중 반, 전체 생산량에서도 3분의 1 정도를 그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 현대 기아가 100만 대고 한국 GM이 한 40만 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현대 기아의 비중이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내일 관세 이제 뭐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이제 발표와 함께 적용이 될 거고요. 이거는 기존의 관세에 추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FTA를 미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0%의 관세를 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이제 25%가 우리의 경우는 추가로 붙는 거고요. 다른 나라는 기존 자동차 관세가 2.5%니까 여기에 25%가 붙어서 27.5%가 관세를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품의 경우는 한 달 정도 늦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대응 시간이 확보가 된 측면도 있고 사실 그 최근에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수입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대응 시간이 확보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겪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은 일단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차량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상당 부분 소비자 부담으로 증가한다면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고 수출량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부품사에도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라든가 미국 수출에 직접 관세가 부과될 어떤 부품사, 이건 뭐 변속기, 전기 시스템 모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라는 식의 트럼프의 주장, 그러니까 미국 내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서 추가 투자 압박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타격은 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관세 발표 전에 현대차에서는 대대적으로 먼저 백악관에 가서 대대적인 투자 규모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부품주 쪽은 일단 타격은 피해갈 수 없는 게 사실인가요? 관세 부과가 되게 되면 소비자 가격 인상 당연히 될 거고 네. 그럼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차든 그에 대한 전기차 혹은 수요 감소 가능성이 있죠.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현대차에서 3월 미국 차 판매량 데이터 나왔는데 17만 대 나왔는데 오, 굉장히 6개월 연속 최고치 달성입니다. 3천만 대 빨리 찍겠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네. 사실 관세 부과 이후에 미래를 당겨오는 주식의 특성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동차는 일단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아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2차전지도 어느 선반영 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좀 주식을 좀 보니까 네. 그만큼 매수가 너무 없습니다. 자신감이 강력하게 없다. 자신감에 차 있는 투자자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 현대차 완성차 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쌓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하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러티브성으로 혹은 성장성이 높은 섹터로 전이되긴 시장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좀 흐르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제철소를 미국에 짓기로 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현지에서 강판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관세까지 생각하면은 이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연구원님? 네, 현대차 그룹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철강 시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이 처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관세 회피 효과를 갖다 먼저 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좀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을 갖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비용 절감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일정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5%가 되는 철강제에 대상으로 한 그 관세 부과 그리고 상호 관세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 같았으면은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혹은 내지는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수입해 오는 그 자동차 강판을 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물류 비용 그리고 좀 환율 효과, 환율 리스크 이런 것들 또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아시다시피 뭐 철강 업계라든지 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생산 설비를 짓는데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좀 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그 비용 자체가 생산 단가로 이제 이전이 되게 되면서 비용 부담 분명히 또 결국 장기적으로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결국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상황을 고려해서 분명히 이제 미국 진출을 갖다 하실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과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한국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과연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조금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의 높은 인건비 그리고 뭐 에너지 비용 혹은 내지는 환경과 관련된 비용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아마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런 비용 절감 효과는 보다는 오히려 어떤 뭐 미국 시장에서의 뭐 그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혹은 내지는 뭐 포트폴리오 확대 뭐 이런 식의 것을 위해서 좀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나쁠 게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교수님, 이 관세 우려 산업군에서 우리 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또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전자기기의 막대한 양이 반도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물면은 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니까요. 이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상호 관세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자 부품 수입에 25%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등이 미국 투자할 때 받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이 뭐 칩스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재조정되거나 지급 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데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반도체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과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반도체가 전 세계 공급망에서 굉장히 연계성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소비 산업용 전자제품에 올라갈 경우에 먼저 가격을 인상시키고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자동차 가격 올라도 신경 안 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반도체 관세가 어려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미국이 중국과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AI라든가 국방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 분야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의 경쟁을 무시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첨단 산업을 지금과 같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가격, 어떤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이 돼서 자기 산업에 타격을 받는 것은 좀 피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현지 비중, 생산 비중을 높이는 상황은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게 산업 공동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의 생태계, 그리고 반도체는 공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큰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계속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뭐 발효만 된다면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낸드값, 메모리값 이제 좀 반등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칩스법이 진짜로 반도체 관세가 붙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실적으로 그게 불확실성이었고요. 얼마 전 기사를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했었던 칩스법에 관련해서 일단 재협상할 가능성 나온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과의 뭔가 여러 가지 역학 구도 때문에 반도체를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 실적으로 우리 업체들도 유인할 건 필요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조금을 천천히 지급할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뭔가 분할해서 진입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협상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내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에 따른 레거시의 반등이잖아요. 그러면 레거시가 아까 낸드 쪽도 오르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디램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대에서 그래도 위치가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할 거고 다음 말에 있을 IR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최근 며칠은 우리가 더 빠졌긴 했지만 미국 시장과의 격차를 했던 건 낮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충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매동 재개 이후에 우리 쪽에 대한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관세 전쟁 품목별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관세가 부과되는 건 철강과 알루미늄인데요. 내일 발표될 상호 관세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가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또 이마영 캐스터가 꼼꼼하게 정리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고 오시죠. 네, 상호관세 발표를 몇 시간 정도 앞두고 국내 철강업계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3월 초에 발표된 관세 25% 추가 관세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수익성 약화 우려 목소리가 높은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미 25%의 알파가 붙을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과대 25% 관세율에 더해 상호관세가 추가로 얹어질 경우 경영 타격도 불가피하고요. 수익성 약화와 함께 철강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럽이 철강 수입을 감축한다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은 정말 첩첩산중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국의 철강 감산 모멘텀으로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세에 따른 철강 산업 영향들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연구원님, 수석 연구원님이 최근 발간하신 그런 리포트를 보니까 트럼프 1기 당시 관세로 철근 같은 가격이 관세를 안 매겼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더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2기 때도 좀 비슷하게 흘러갈지 철강 산업에 대해서 연구원님이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트럼프 1기 시기 때를 갖다 놓고 보면은 저희가 그 2018년도에 25%의 철강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그 미국의 철강제 가격이 아주 한 2, 3개월 사이에 급격히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약 $700 수준으로 유지가 2017년도 말에는 약 $700 수준으로 유지가 되던 그 철강제 가격이 2018년 뭐 상반기 정도 끝점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뭐 $900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이 사실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바로 다시 계속적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철강제 가격이 그 약 예를 들어서 뭐 그 여름 코일 같은 경우를 갖다 예시를 들자면요.
미국에서 약 7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관세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미국 국내 생산하는 그 철강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900달러 그리고 1000달러까지 거의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 상승세가 끝까지 뭐 계속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무심이 생기고 있고요. 아까 뭐 구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젠가는 분명히 꺾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철강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요 산업의 다운스트림의 수요 산업의 그 가격 그 비용 상승을 갖다가 이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요가들의 저항을 아무래도 좀 견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 결국 가격 상승세는 꺾이게 되지만 한동안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세가 미국 기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세 효과 반영 시, 관세 효과 미반영 시 이게 가격 차가 확실히 확대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 문제로 중국 대량의 철강 생산에 의한 시장 가격 왜곡에 대해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 쪽이 우리 그러면 철강 생산 감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철강 산업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중국 철강 감산이 단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 한국 철강 산업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네요. 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로 공급 계약이라든지 뭐 환경 이슈와 같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철강 감산을 갖다가 좀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또 2020년 이후부터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좀 적게 혹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생산을 하라라는 국가적 지침이 내린 상태고 그 수준은 매년 약 10억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천만 톤 정도를 추가적으로 감산하라는 그 지침이 좀 내린 상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약 9억 5천만 톤의 조강 생산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조강 생산량은 약 6,400만 톤이었습니다. 뭐 미미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뭐 감산 효과가 과연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대신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수출량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수출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5년도가 중국에서 역대 최고로 철강제 수출이 가장 많이 된 해였습니다. 그 시기 이후로는 이제 그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에 대해서 각국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가 됐었고요. 결국 그로 인한 효과는 2016년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반덤핑 조사 같은 그런 보호무역 조치는 뭐 예를 들어서 반덤핑 조사를 예를 들자면은 예비조사 3개월, 그리고 본조사 3개월, 뭐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올해보단 올해 말 내지는 뭐 내년도가 됐어야지 우리나라에서 좀 느끼는 그런 혜택이 좀 체감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철강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굉장히 고려해야 될 변수는 많거든요. 철강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 3주 전 기억을 해보시면 조금 당황스러웠죠. 올라서. 예, 철강주가 그렇게 무거웠던 철강주가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고민했을 때는 말씀을 하신 대로 이거죠. 3월 초에 중국 양해를 기점으로 조강 생산량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두드러졌는데 막상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철강 제품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약보합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PBR 주식을 사는 열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는 상대적인 저PBR 주에 항상 속해왔었기 때문에 그때 시향에 맞았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철강주를 어떻게 볼까라고 예상을 해보면 시장의 컬러를 좀 봐야 되겠죠. 시장에 공매도 이후에 외국인들이 정말로 싼 주식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열린 지가 아직 2, 3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컬러를 아직까지는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경험적으로 좀 싼 종목들을 오래 들고 있을 때 수익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 거를 다시 빠진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보이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자동차와 철강을 짚어봤는데요. 이 섹터 외에도 어떤 산업군이 이번 관세에 좀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의료기기하고요. 우리가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하는 산업 중에서 이제 제약 산업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 대미 제약 제품 수출액이 한 9억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대미 수출 비중이 한 16% 정도인데 현재 FTA로 관세를 안 내고 있다가 이게 무력화되면 25% 관세를 내야 되니까 어떤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어떤 그 산업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 제약 산업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뭐 농업에 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국내 산업의 입장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을 얘기를 하지만 이 특정 산업보다도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수출 기업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던 것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은 국내 산업이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일자리라든가 투자, 소득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생기는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관세 발표 이후 우리나라가 또 협상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협상력을 좀 발휘해야지 좀 유리한 고지를 접할 수 있을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그 되게 대규모의 그 투자를 하면서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나서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칭찬도 하고 이게 대단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미 투자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어떤 홍보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8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랑 맞먹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미국의 생태계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우리가 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실상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특별하게 무역 제재를 받은 적이 심각한 무역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협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협상을 굉장히 잘해서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박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세가 그 트럼프에게는 협상의 카드로 쓰인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이런 미국에서의 생산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부품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과정에서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투자 조건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관세 전쟁의 핵심은 미국 제조업을 더욱더 강하게,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세계 산업의 재편은 어떻게 좀 일어날까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블록화되고 그다음에 분절화가 심각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내 생산뿐만 아니라 이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어떤 그 기술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전력 산업이라든가 첨단 기술에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관세 발표 이후 어떤 전략으로 또 2분기 그리고 남은 올해를 좀 접근해 보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이번 주에 웬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지나가고 또 오는 것은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인데 많이 올랐던 섹터 뭐 조선방산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빼고요. 실질적으로 관세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섹터들,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조금이라도 컨센서스 상의 실적만 나온다면은 오히려 그거 상승폭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버려야 되는 시기보다는 갖고 있는 거 어떻게 같이 찬란하게 펼쳐질지를 바라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보면서 조금 나의 포트를 좀 같이 꾸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이슈가 또 마무리가 되면 실적 시즌이 도래하니까요. 이에 따라서 또 컨센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철강 쪽의 전문가분을 또 우리 모셔놓고 철강 이야기 더 깊숙이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관세 발표에서 지금 우리 임석 연구위원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철강 산업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변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관세 이슈가 결국은 글로벌 철강 산업을 좀 어느 정도 좀 재편하는데 좀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 케이스를 놓고 볼 때 먼저 첫 번째는 수직 계열화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생산 기지의 현지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현대자동차라는 하나의 그 큰 기업, 자동차 철강 수요 산업의 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현지에서의 그 원자재 조달을 위해서 그 동시에 철강 업계가 그 진출하게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이런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리스크를 갖다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블록별로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세분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아시아 쪽 자체적으로 뭐 생산과 소비가 어느 정도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영내에서의 그 업체들 간의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결국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우는 그 미국의 수입 그 철강제 의존도가 25% 정도가 되는데 이 수입 의존도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에 있던 미국의 업체들과 그 새로 신규로 투자되는 미국 업체들 간의 그 경쟁이 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의 현대제철하고 그 미국의 주요한 판재료 생산업체인 뭐 뉴코라든지 뭐 USG라든지 이들 업체들 간의 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그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무래도 좀 기술력 그리고 영내에서의 그 좀 특성화된 맞춤형 공급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경쟁력은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철강 산업을 좀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은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교 교수, 임석 코리아 PDS 수석연구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